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황교안 씨. 그런데 그가 대표다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현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대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런가? 물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의 대표고 우리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그를 당대표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황교안을 대표로 뽑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관계없는 인물은 아닌 것이죠. 국민들은 황교안을 그다지 매력있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교안 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군 복무라든지 하는 그런 선거 때 어차피 검증될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 그냥 보았을 때 우선 그의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장점이다, 그래서 호감이 간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을 전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선거라는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 황교안 씨가 성직자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종교에 충실한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약점으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을 종교별 인구 통계로 보게 되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라고 하는 그 인구 집단은 소수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개신교 가운데 우파의 표만 100%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런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서 그를 특별히 좋아한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여집합으로부터 배척된다 하는 것을 당연한 결론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름 아닌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핵심 자유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이 다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데 그 중에 특정 어느 그것만 보호를 하고 그것만 옳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그런 일이 100년도 전부터 합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특정 종교에 지나치게 그 종교색이 아주 진하다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인데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공적인 분야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완벽하게 개인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 다음에 황교안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착되어 있다 하는 이미지, 다시 말해서 친박으로 분류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분명한 약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근래에 그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 된 그의 약점입니다. 다름 아닌 몸에 배어버린 사람을 부리는 습성, 이것이 그의 약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위에서 그를 돕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도움을 받는 수발을 다른 사람이 들게 하는 거기에 익숙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시시때때로 사람을 부리는 모습이 본인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민이 볼 때는 혐오스럽게 그런 모습이 들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은 이런 것을 예로 들면 좀 이해가 될까 모르겠군요. 지난번 단식을 할 때 아직 그 이중 텐트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 보이는 그런 장소에 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누워있고 다른 남성 한 사람이 쉴 새 없이 그 바닥을 그 누워있는 자리 그것을 다시 고쳐주고 또 다듬어주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화면에 계속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그 누워있는 자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수십 번 바닥을 손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뻣뻣하게 누워서 그 시중을 다 받고 있는 황교안 씨의 모습이 전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국민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겠죠. 황교안 씨는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투표용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1.3m인가 하는 그렇게 긴 종이를 들고 나왔다 하고 모든 언론 방송사에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 영상에서 또 확인을 해보면 종이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이 황교안 대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작
종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도 여의도 연구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종이 들고 서 있는 종이 거리, 옷걸이처럼 그 거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설령 나폴레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할 겁니다. 이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워낙 수발받는 것이 몸에 밴 황교안 대표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제 손으로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의 뇌리에 새겨진 이런 장면들 이것은 분명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그리고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국민은 혹시 바로 그 황교안 대표가 대선 후보감인가 아닌가 이것이 궁금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지난번에도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답이 당연히 복수로 여럿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경쟁적으로 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답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은 정당의 행사가 됩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자유한국당이 A씨를 우리가 후보자로 추천한다 하고 정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전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이 사람이 인재다 하고 의견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A씨로 일치 단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국민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당내 경선이 끝나는 그때까지는 국민들은 모든 후보자군, 그러니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있는 그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 좀 총괄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우파 정치 세력의 입장은 어떤가? 우파 정치 세력에서는 당연히 우파가 선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파가 선거에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하죠. 그 후보자는 이제 대선을 이야기한다면 단일할 것이고 한 명으로 정해질 것이고 정하는 것은 정당에서 할 일이고 또 무소속이 나온다 한다면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정해진 사람이 정당에서 한 명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실은 이 모든 일들은 정당의 사무다.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편갈라서 싸우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파가 선거에 승리하느냐? 그것은 후보자를 잘 내보내야 할 겁니다. 그 후보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파일 것. 둘째, 선거에서 승리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인물일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적어도 대선과 같이 전국적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종종 선거 부정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후보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선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우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우파라는 것을 가령 좋아하는 인물 위주로 나누면 우파는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될 리가 없죠. 우파 혹은 사실은 좌우를 이야기할 것 없이 이것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텐데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또 그것이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지닌 그런 인물이어야 하는 겁니다. 설령 지금 좌파다 이렇게 분류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파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파다. 또 좌파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좌파다 하는 기본은 같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능력을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는 없겠죠. 다행히도 지금부터 그 2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들이 해줄 일은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돋보이도록 그들이 남아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후보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드는 정치인들 다수가 되겠죠. 지금 앞에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신인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 더 낫다 하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하고 미리 이것은 정리를 해두죠.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군에 드는 정치인들을 엄하게 질타하고 또 사자가 하는 교육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절벽 아래로 그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우파 정치 세력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잘났다 하고 박수 쳐주는 거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결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선수들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뜨렸을 때 그러면은 만신창이가 돼서 올라오면 싸우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차라리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낫죠. 여유 있게 살아남은 인물이어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명심할 것은 박바, 홍바, 황바, 문바 뭐 이런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들을 엄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뭐 꼭 고위라고 할 것은 없는데 유명한 그리고 관록 있는 바들을 심심하면은 치는 그런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세력이다. 그리고 우파의 갈래 중에 이것이 제법 굵은 파벌이다 하는 것 치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비판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우파가 혹은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정치 세력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들을 엄단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바가 달려있는 인물들은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당사자들이 지금쯤은 바들을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총선 그리고 대선 이러한 정치 일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그 상황을 보건대 이것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그런 시대적인 대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하기로 하죠.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기로 합시다. 설령 지금 어떤 사람이 그가 바로 우파를 구할 영웅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은 믿지 말자. 이런 겁니다. 이러면은 정치 일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의 팬이 돼서 그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를 미는 것. 이것은 결코 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관입니다. 대선 후보는 여러분 앞에 앉아서 여러분의 평가를 기다리는 수험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봐주지 말고 흠이 있고 경기에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은 사정없이 비판을 하고 나무라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지간히 뻔뻔한지 어느 정도 뻔뻔한지 다 알고 있죠. 그 정도로는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유권자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그런 점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자리만 좀 있으면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전직 현직을 가리지 않고 인간 위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거 싹 뜯어 고치자. 그 약속을 이번에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죠. 황교안 대표를 절벽 아래로 던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 힘으로 옆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우리의 발 밑까지 다시 돌아올 그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황교안 대표는 그냥 척 보면은 어떤가? 그는 총기가 없습니다.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얌전해 보인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그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어떻든 그는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신선하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얼마 전까지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말이 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바로 그 신선함이 날아갔다. 이런 겁니다. 신선함이 어째서 날아갔는가?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그 삭발식을 한 이후로 계속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황교안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황교안은 거짓말을 한다.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당헌과 당규를 사기쳤다. 이 사기쳤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황교안은 국민 대중을 요리해 보겠다고 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쇼를 하는 황교안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쇼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쇼를 하되 멋들어지게 해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출발부터 실력이 B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 수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전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자신을 단련시킨다면 그렇다고 해서 대선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황교안 씨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추진력에는 지구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흐지부지 황교안 이렇게 닉네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정말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아주 좋은 예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새벽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한다 하고 하던 그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박완수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황 대표가 그동안 지탱해 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아침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뉴스가 속보로 뜨고 그리고 국민들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식 때도 그러더니 또 입원했구나. 이것이 국민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22일 울산 집회에 안 간 거구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농성장을 빠져나가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은 한때 신선했다. 한때 저 사람은 거짓말을 가장 늦게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왜 바로 의심이 먼저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이중 텐트 속에 숨어서 했던 비공개 단식. 그때 이후로 국민은 황교안을 덥석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그를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고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울산 집회, 그러니까 장외 집회도
황교안 대표 안 갔는데 그러면 그것도 버린 건가? 춥고 고생스럽고 머니까. 울산 안 간다고 했을 때 국민 대중은 그때 감 잡았다 이랬던 것이죠. 사전 떡밥 뿌린 거다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씨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모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종종 비판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 이번에 이 울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하는 것을 놓쳤다 그렇게 봅니다. 현 시국에서 울산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 준하는 장소다. 그런데 안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고 보면은 바로 다음 날인 23일 그러니까 울산 집회 다음 날인 23일 투표용지를 남에게 들게 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때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신경질적으로 보일 그럴 정도로 계속 만지작거리고 하면서 남에게 종이는 들고 서 있게 하고 마이크 보고 나에게 맞춰라 하면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 그런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떻든 그때는 멀쩡해 보였다 하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이런 의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4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데 그때 새벽에 입원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 행사를 하려고 한 것인가 이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당연히 해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종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만일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거기가 전쟁터,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전장에서 그런 이유로 빠져나갔다고 한다면은 그런 인간은 정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국민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황교안 대표에게 있는 것이죠. 대선 나가고 싶으면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종교 문제로 다른 종교와도 그렇고 몇 차례 불협화음을 일으키곤 했는데 돌이켜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때의 경험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았죠. 어떻든 그런 경험을 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다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이 나라를 교회에 바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사장이었을 때 그는 종교보다 일이 우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성공할 수 없었겠죠. 정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먼저 하고 나서 완전히 개인적인 시간에 개인으로 돌아가 있을 수 있는 그때 종교활동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걱정되면 공무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보다 황교안 씨가 더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점입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또 두 번째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이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 장외 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14일간 이 자리에서 투쟁을 해왔다. 이제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일부터 24일 새벽까지, 그래서 완전히 14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정도 그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황교안 씨는 원래 허약 체질이었는가? 이것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허약한 선수를 결전에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끄떡 없었는데 왜 그럴까? 혹시 추위에 약한가? 아니면 지난번 단식 후유증인가? 이렇게 모두들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이렇게 허약한 선수를 결전에 내보낼 수 없죠. 그러면 2년 후니까 기다리면서 회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황교안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비워놔야 하고 선거는 황교안이 나가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 뜻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이고 그것을 국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되겠죠. 그래 이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박완수 사무총장이 삭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머리를 깎아서 허약해진 것인가? 그러면 황교안 씨가 삼손이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이 황교안 대표는 신체적 건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다음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거의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무법적이고 몰염치한 의사 진행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정신력이 무너졌다 하는 뜻이 되겠죠. 멘붕이다. 결국 어찌됐든 대책 없는 흐지부지 황교안이 또 등장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지부지 한 그 사건을 황빠, 친황교안으로 소문이 난 사무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박완수 사무총장,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숨겨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 박완수 사무총장 완전히 아마추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입원했다고 하지. 심리적으로 무너졌다 하면은 이거 망하라는 거지. 말이 됩니까? 정치인은 비록 몸은 무너져도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엄청난 사고를 친 것이죠. 혹시 이거 박완수 사무총장 변심해서 폭로한 겁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설령 전쟁터에 간다 하더라도 끄떡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국가의 문제, 정부를 운용하는 그런 문제,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최악의 일은 역시 전쟁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 가게 됐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누워버리면 되겠습니까? 큰일이 생기면 나 세브란스 가야 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21세기라고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인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군과 적군 수십만 명이 뒤섞여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며 슬퍼할 겨를은 없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할 일입니다. 리더는 전쟁터에서 아군이 죽어가니까 물러나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황교안은 입원한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도망가서 병원에 누워서 캐롤 듣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일입니다. 정신력만큼은 초강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고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여자 대통령은 안 된다. 대놓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는 설령 여자라고 하지만 그는 눈앞에 칼이 들어와도 무표정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죠. 어떻든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황교안 대표, 지금 같은 그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그래서는 못한다. 쇼나 하고 목소리나 깔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완수 사무총장, 지금 이 아마추어 짓을 했는데 한 번의 실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 두면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파가 통째로 망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현재의 기관차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파 정치 세력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을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박완수 사무총장 이번에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본인이 알고나 있는지 그것조차도 좀 의심이 갑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 앞의 농성 문제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에 더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국 이 농성은 원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투쟁이 아니었고
원외에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입원에 따라 병원에 감으로 해서 흐지부지 그만두게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흐지부지 황 대장, 그 사람이 무기한이라고 큰소리쳤던 국회에서의 이 무기한 농성, 그냥 병원 가면 그 무기한이 기한으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 출구 전략 좀 인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마련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인간부터 제1야당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이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만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국 흐지부지 황교안이 대표로 있다 보니 자유한국당도 흐지부지에 물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황교안은 벼랑 밑에,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또 여러분도 무수히 반복해서 황교안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겁니다. 그의 참기 어려운 흐지부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탄핵 대상이 누구인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명백히 해두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탄핵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16년 말 국민들은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은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두 갈래로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으로 남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새누리당을 버리고 바른미래당으로 간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명령에 따라 새누리당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일 매서운 국민의 질타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국민의 노여움 속에서도 박근혜를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궐 대선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있었죠. 2017년 대선은 선거일 직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8% 이런 식이었죠. 이것이 무슨 정당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2017년 4월 말부터 원래 한 식구였던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고 선거일까지 그저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0%대로 그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단지 거기까지였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국민은 끝끝내 박근혜와 박근혜 당을 용서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선은 이제 막대한 표 차이로 패배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은 좀 덜한데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억울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의 비율로 쳤을 때 거의 70%에 육박하는 국민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특히 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적인 소위 좌파들만 이렇게 괘씸해한 것은 아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좌파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 뜻이 그랬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만한 것이죠. 그 후로도 자유한국당은 따지고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복당파라고 낙인 찍어 부르면서 그들을 줄곧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친박근혜 세력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옳았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70%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완패했습니다. 망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줄줄이 총선 망하고 탄핵되고 대선 망하고 지선 망하고 이렇게 돼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불공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불공정했다고 해서 완패를 변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때까지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노여움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무렵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치 세력과 박근혜 당이었던 그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지는 않았다. 또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보수의 종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몰락해간 그런 과정이고 황교안이 등판하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근히 명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는 2019년 한 해 동안 하기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즌 1, 시즌 2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즌 1은 4월과 5월의 장외투쟁을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는 것을 마치고는 그저 슬그머니 끝을 내게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났다.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즌 2는 8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3대 투쟁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재개했습니다. 이 3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시즌 2가 막을 내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게 된 또다시 흐지부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진 일들이 좀 있었죠. 9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그때 요구 조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 조건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죠. 10월 14일 조국 장관이 면지가안을 제출했고 바로 그 당일 문재인 씨가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파면이 아니라 어쩌다 면직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이슈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1월 20일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식은 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1월 23일 JTBC 방송을 보면 황교안 대표 자신이 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 갔다가 막 돌아온 그런 날이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11월 23일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단식을 시작한 것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같이 잘 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열흘 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을 쳤습니다. 어떻든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 그 뜻을 우리는 본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기 전 11월 22일에 미국의 압력 그리고 문재인 씨 측의 사정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것을 주된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한 몇 가지 나와 있던 이슈 가운데 지소미아 이슈가 본의 아니게 저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단식을 시작한 황교안 대표는 11월 27일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단식이 중단되었고 그 이틀 후인 11월 29일 단식 종료 선언을 합니다. 결국 선거법 때문에 시작했다는 단식, 이것이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된 것이죠. 결국 단식도 흐지부지
중도 포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던 텐트를 투쟁 텐트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당무를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은 일괄 사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전면적인 조직 개혁을 하려나 보다 이런 보도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 원래대로 재신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괄 사표를 받은 그것, 조직개혁의 기대, 이것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결정적인 일을 벌입니다. 12월 3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을 그야말로 내쫓아 버리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불법한 행위였다. 그런 것이고 또 논의 과정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편법이 너무 과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12월 3일의 이러한 쿠데타, 이것은 비유하자면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법하게 장수의 목을 쳐버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목을 치는 이번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바로 기습적으로 사람을 쳐내는 일명 박근혜 스타일,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박근혜 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을 했더니 갔더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책상과 의자를 빼버리는 그런 방식이 박근혜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박근혜 스타일에 더해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추운 날씨에 천막회의를 한다 해서 기자들을 맨바닥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천막회의도 중도 포기해버린 것이죠. 흐지부지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라고 하는 투톱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현직과 전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보면 12월 10일에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12월 6일에 정해진 여야 합의,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목을 치는 그런 지도부 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도중에 싸우지 마라, 총을 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받고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중도 포기를 강요당했다, 혹은 그런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현명하지 못하죠. 이왕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으니까 그러면은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이렇게 소위 투톱이 잘 싸워서 승리하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 것이죠. 계속 지난번에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그것만을 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쿠데타군 잘 싸워라. 이렇게 응원을 했던 겁니다. 12월 9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만나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이제 공평하게 총 한 자루씩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좋다, 그러자, 총 한 자루씩 내놓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기 집의 사정과 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편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총 2자루를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총 1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처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에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총 1자루를 내려놓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10일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좋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총 1자루를 내려놓겠다. 그 내용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면 1대1로 공정하게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이때 같이 합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예산안 그리고 민생 법안을 12월 10일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남아있는 총 1자루가 되는 것인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케이 합니다. 좋다. 너는 총 1자루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어떤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륜이 많은 오선 의원 출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보통뿐이 아닌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렇게 두 사람을 칭찬하면서 민주당이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었죠. 여러분은
적의 칭찬에 미소 짓는 얼간이를 봤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런 얼간이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이미 스스로 무장해제한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만만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입이 귀에 걸린 것을 보았어야 하는 것이죠.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느낌은 마치 대선 출사표가 한 50% 뒤섞인 그런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 연설문에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권을 성토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민주당이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좀 궁금했는데 뭐하러 전투 중에 적에게 훈수를 두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셋째, 그는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나쁘니까 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벌써 수개월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싸우고 있는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들의 전투 가운데 임무 교대에서 새로 들어온 그런 새내기인 셈이죠.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왜 싸워야 하는가? 저 적은 정말 나쁜 것들이어서 그래서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죠. 병사들은 누가 적인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싸움이 시작돼서 전투가 계속 중인데 이제 와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은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10만큼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100만큼 나쁜 겁니다. 1부터 1000까지가 있으면 무조건 1000만큼 나쁜 겁니다. 나를 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적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적의 총은 커야 위험한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총으로 쏴도 그 총알에 맞으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여러분도 보았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빈손으로 손도 까딱 못하고 서서 총구멍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총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총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쏴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예산안 통과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심재철, 김재원 이 사람들은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날치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합의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을 했다. 원래 국회는 논의하고 합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날치기라는 소리를 종종 하죠.
이번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합의하지 않았다. 독단으로 했다.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0일에 본회의를 하고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예산안도 냈죠. 그리고 표결을 했는데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철회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의견이 안 맞으면 표결로 가는데 표결하면 당연히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숫자에서 밀리니까. 여기에 필리버스터라는 그 마지막 방어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숫자에서 밀리더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리버스터인 것이죠. 게다가 이 필리버스터가 힘이 센 것은 그것이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을 때 그때 힘이 센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심재철, 김재원은 그 사람들은 이 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예산안 따로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12월 10일에 패스트트랙 안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총을 버린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바로 무식의 힘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자기들이 다 해놓고 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의 총에 맞은 심재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옆에 있는 국회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견을 하고는 당신들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그 사람들 원래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총에 맞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래도 살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쿠데타 세력 여러분은 전투 중에 임무 교대를 시켰고 그러니 잘 싸우고 있는 장수의 목을 쳤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 하면서 임무 교대를 했습니다. 그랬거든 단절없이 곧이어 적을 향해 사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투 중에는 무조건 싸우고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인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연설문을 멋지게 써서 연설문을 읽어내려 가거나 헤게모니 싸움 같은 것을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현재의 지도부들 쿠데타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싸우면 더 잘 싸운다. 이래서 쿠데타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한 자루 있던 총을 버리고는 하루 만에 총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냥 내부 쿠데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까? 그것으로 대만족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장면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나 소수정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사당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떼지어 일어서서 우리 때처럼 꾀꾀거렸는데 그들에게는 과거 좌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치열함도 없었고 도끼도 없었습니다. 단지 황망한 심정이 보이는 우리 때들의 합창이었다. 거세게 몰려오는 탱크 앞에서 그저 간단히 깔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자유한국당은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진짜로 소멸해버리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이번에 친박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적의 총을 맞고 패배한 장수와 장교는 목을 베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러한 패장의 목을 베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그것을 절감하지는 못했던 환골 탈태, 그냥 밋밋하게 이야기하면 쇄신, 그러나 본격적인 쇄신을 해야 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나 국가가 살고 죽는 길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을 택할 것인가? 그 조직 자체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흥망이라기보다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더구나 21세기는 영웅의 시대가 아닌 것이죠. 시스템의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친박 쿠데타 세력은 이번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친박의 물을 완전히 뺀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친박이 있는 한 보수 대통합은 안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보수 대통합 선포는 그래서 공허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을 소탕해야 합니다. 국민이 노여워하는 그 죄를 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친박은 무엇인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으면 괜찮은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친박 연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쿠데타에서 보았듯이 바로 그와 같은 친박 노릇을 하는, 지금도 박근혜를 위해서 당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는 이런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친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미루어 온 친박 정권에 대한 사죄, 국민에 대한 사죄, 그것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이 사죄를 하지 않는 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고 박근혜 석방 서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또 자기들의 정당에서 그를 들여놓고자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퇴를 내릴 겁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그와 같은 국민이 노여워하는 그런 일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